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능참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의 빠따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 야, 요거는 뭐 이번 주 내내 배 감독을 열받게 했던 네. 뭐 그런 주제는 아니고 다른 그러네요. 주제가 왔거든요. 네, 김 선생님께서 한번 사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배 감독 미안했어요. 읽어볼게요. 야, 이런 경험 있습니까? 층간소음의 경험.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 아이들을 뛰지 말라고 하려고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는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소파에서 거실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걸 그 아주머니에게 자랑한 기억이 나네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당신 어릴 때? 네. 아파트였는데 구들장이라 그러잖아. 네. 옛날 푹 들어갔어. 야, 하도 뛰어가지고. 하도 뛰어가지고. 야, 엄청났구만. 그리고 아주머니도 매일 뭐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 엄마가 우리를 매일 두드려 팼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상호간에 서로 미안해하면서 우리 맷집만 좋아진 하여튼 뭐 그런 어린 시절이 갑자기 소환이 되네요. 김 선생은 어떻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집만 갔군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별로 좀 무감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소음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네. 근데 층간소음이 유독 심한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있죠. 뭐 이렇게 조금 부실하게 지어졌거나 부실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옛날 아파트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짱짱하게 좀 지어진 아파트라. 근데 요즘 아파트들 보면 제가 언젠가 그 층간소음 취재를 하느라고 그 심하다고 한 아파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야, 거긴 좀 심하더라고요. 위에서 뛰고 막 이런 게 많이 심하게 들리는 경우 같은데 네네. 이러면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진짜 노이로제 걸릴 텐데. 그 집 딸들도 많이 뛰어다니던데 괜찮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오빠들이 욕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 막 항의도 들어오고 막 정말 난리를 부려가지고 심지어 저희는 1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너무 뛰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 저는 이분보다는 그 위에 집 사람들의 심정이 더 이해가 되네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10시 전에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자는 경우가 많아요. 안 자지 않네요. 맞아요. 이게 부모가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10시 전에 자자 해가지고 재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자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막 12시까지 안 자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집은 뛰는 곳이 아니지 않나요? 지는 뛰는 곳이에요. 그렇지. 걔네한테 그래. 지금 뛰는 곳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도 제 동생이 저보다 5살이 어려서 그러니까 털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뛰기를 끄는 나이고 얘는 이제 뛰는 재미를 막 느끼기 시작한 나이 때에 그 뛰는 내 동생을 보고 나는 미친 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 계속 뛰더라고. 계속. 지금 이분이 결혼 1년 만에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네. 1년 만에 신혼의 단꿈을 이제 새 집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딱 지금 맞이하신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한 둘 정도 낳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갈 겁니다. 그때는 집은 원래 뛰는 곳이었구나. 아이들은 원래 10시 전에 안 자는구나. 이런 거를 근데 너무 참 상호간에 너무 힘든 일이다. 쉽지 않죠. 특히 두 부부가 집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는 것 같아. 이 그렇죠. 신혼부부가. 저녁에 작업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짜증나긴 하겠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이거.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뭐 필사 하신다, 캘리그라피 하신다, 컴퓨터 작업한다 하는 거 보니까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그것도 네. 집에서 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더 예민하실 수도 네. 있어요. 조용한 작업실로 꾸며놓은 건데. 그렇게 안 뛰어 애들은 우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뛰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안 끝나. 계속 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거에 조금 둔감한 편인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항의하고 뭐 집을 1층으로 이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가거나 저희 윗집에서 뛰거나 그냥 저는 무조건 오케이. 정말 심하게도 뛰거든요. 네. 근데 이해가 되니까 네. 아름답게 들려요. 저 부모는 오죽 지금 긴장할까? 그렇지. 뛰지 말라고 막 할까? 그렇지.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거를 저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뛰어다니면 이 자식. 그래.
건강하네. 아이, 잘 뛰네. 잘 커라.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게. 근데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마음을 바꾸시라고 할 일은 사실 아니고 그 집에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애들이 뛰는 거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쿵쿵거리면서 다니거나 막 끌거나 막 이런 거 같으면 그거는 좀 얘기를 했는데도 부주의하게 계속하는 거는 좀 괘씸할 수 있는데 애들은 사실 부모가 그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지금 애가 한 명이잖아. 그 보통 몇 살쯤 되면 뛰기를 끝나요? 꼬맹이가. 안 끝나요. 안 끝나.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면 끊을 거 아니야. 아, 글쎄요. 초등학교 가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내 동생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부터는 종목을 바꿨어요. 멀리 뛰기를 했어. 멀리 뛰기 집에서. 안 끝나. 잘 안 끝나? 끝나요. 그럼. 그러니까 청소년이 될 때까지 진짜로 참아야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후까지는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야, 아니 그게 애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꼬맹이라 그러면 설명을 잘해. 그럼 또 그렇게 해맑게 알았다 그런다. 그럼. 알겠어요. 뛰면 안 돼. 네. 그리고 뛰어. 바로 수긍해요. 어떻게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치. 눈앞에서 뛴다. 안 돼요. 잘 안 눈앞에서. 저기 사연 보내신 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편을 못 들어드리겠네. 이 층간 소음이 없는 아파트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그게 전달이 안 되게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 야,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김진애 박사님에게 해법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도시 건축하시는. 아니 이게 정심해가지고 이사를 가시거나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도 윗집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컨트롤 밖에 있는 영역이라. 게다가 이분은 여기가 작아야. 그러니까. 본인 집이고 인테리어까지 새로 하셨어. 어디 못 가. 그 위층은 전세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는데. 2년 내로 이사 가시면 되는데 이제 애 좀 클만 하니까 좀 딱 또 어린애가 또 들어와. 위층.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어떡하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아파트 문화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것들은 박정희 씨발로 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보통 다른 나라는 아파트가 할레메라 있는 데인데 우리는 이게 아파트가 너무 이제 이 꼭대기층 살면 괜찮나? 꼭대기층 살면 괜찮겠죠. 그치. 그 수밖에 없는 거네. 근데 층간 이제 소음에서 꼭대기층들은 대부분 좀 비싸고 펜트하우스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비싸. 야, 이게 뭡니까? 아, 네. 정말. 야,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술친구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이 마음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 100% 공감하죠. 김프로쇼를 더 가열차게 들으셔야 되겠네. 정말. 그나마 조금 덜 들으려면 그러게. 계속 뭘 들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웃음소리 소음을 앰비언스로 잘 깔아놓고 층간소음이 약간 덜 못 들리게. 애들 둘이 가열차게 뛰어다니는 집의 가장으로서 편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네.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되나요? 아니 뭐 해법이 없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힘내십시오. 네. 술친구 2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네. 김프로쇼를 더 열심히 잘 들어주시라는 말밖에. 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2부에서 돼지 엄마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주목됐던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법이 있으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날리겠다 이랬어요. 뭐 불법이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퇴시키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거든요. 선관위에서 이제 뭐 유권 해석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3자의 판단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도의 논란이 계속 그냥 된다면 정면 돌파를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부 이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어제 만난 야당 인사들도 네. 대통령 메시지를 듣고 이거는 뭐 김기식을 끝까지 끌어안겠다는 얘기다라고 단정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법률적으로 보자면 김기식에게 문책할 사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통상의 관행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 논란이 된 것은 그냥 안고 가겠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더 불거지거나 아니면 몰랐던 내용이 더 드러난다거나 지금 선관이나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 제3자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안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아마 계속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어쨌든 판단은 하기는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검찰에다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보면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을 해달라고 제출을 했거든요. 뇌물수수 혐의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일 텐데, 그럼 명확한 연결고리가 나와야 될 거거든요. 예. 정치적으로나 뭐 도의상으로나 이런 걸로는 조금 모양새가 궁색하게 됐죠.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새로운 팩트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가겠다라는 사인으로 이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그냥 가져간다는 사인 아니냐라고 읽는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김기식 원장에 한해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평균의 의원들보다도 지탄받을 일들이 많을 경우 김기식 원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이제 낼 때는 법적으로 다 판단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그냥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읽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박근혜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항소 기한이 13일까지인데 항소를 본인은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를 하려면 그냥 깔끔하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건은 갖춘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1심 재판 자체를 보이콧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기는 한 거죠. 그냥 1심 항소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인정을 한 셈이 되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는 전략을 취하면서 예.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동생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예. 그러면서 뭔가 밖으로 보기에는 울부짖고 있구나라는 모양새만 취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여야 될 거거든요. 김프로 보기에는 박근영하고 박근혜가 나름대로 뭔가 조율을 마치고 박근영이 액션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두 사람이 뭐 긴밀하게 소통을 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적어 보이고요.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중간에서 이런저런 꾀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수가 매우 낮은 거죠. 여담으로 네. 유영하 변호사 실력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검증이 된 게 별로 없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를 하다가 예. 아주 초년병 때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뭘 받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뭐 로펌도 세우고 뭐 했습니다만 굉장히 법리적으로 뭔가를 날린 사건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정계 입문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하면서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돼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의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뱅뱅뱅 맴돌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법리적으로 하는 거를 봐도 조금 어설픈 것 같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옆에서 돕는 거를 봐도 저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가장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보좌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얼버무리고 지나가면 이렇게 제목 뽑아가지고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김프로가 예언해가지고. 네. 예. 김을 좀 빠지게 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자, 그럼 편집해야겠네요. 편집은 오늘은 제가 할 거니까. CEO 말씀 자료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뭐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제출이 됐던 자료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뭐 새로운 자료가 이제 등장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제출은 됐었는데 그게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증거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 이런 사람들에서는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삼성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냥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있었느냐, 그래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돈을 주고받고 뭔가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느냐, 그거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해가지고 박근혜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게 되니까 그 제3자 뇌물 수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뇌물죄하고 똑같이 뭐가 입증이 돼야 되냐면 대가관계, 그러니까 명시적이나 묵시적이나 청탁이 명확하게 있었느냐,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예. 그 청탁의 내용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이 작업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두 다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용은 2심까지 했으니까 검찰 쪽에는 사실 매우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는 본인 직접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인정된 것이 72억으로 1심에서는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 36억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이건 아무도 인정 안 됐다. 예. 지금 상태로는 검찰이 조금 불리하다.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 굉장히 지금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 정경유착의 아주 최고단수 끝자리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없었다고 하고 뭐 모자란다고 하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지금 검찰은 그게 가장 큰 지상 과제일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보자면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 재판에서 이게 지금 제3자 뇌물이 인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요 내용을 인정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1심이나 박근혜 1심에서 다른 거는 다 인정이 됐는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제3자 뇌물 요거만큼은 인정을 못 받은 거라 여기에 총력을 다 해가지고 예. 2심에서 요 결과가 뒤집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재용 재판은 그게 없었다고 결론이 났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검찰로서는 요게 뒤집어지면 이제 이재용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이 경영권 승계, 제3자 뇌물 부분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징역 5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형을 이재용이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재판을 받을 때 증거로는 채택이 됐는데 더 세게 물고 늘어지지 못한 포인트를 최대한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으로 제출을 하고 언급해가지고 강조를 했다는 게 CEO 말씀 자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CEO 말씀 자료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번에는 성사시켜야 된다. 플랜 B에 대해서 묻는다면 플랜 B는 없다. 이 수주 받으러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위임장 받으러 다니고 있다. 이번에는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CEO 말씀 자료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승계 작업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증거로 제출이 더 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SBS에서 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정황을 보면 이게 삼성그룹에서는 사활을 걸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제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이 CEO 말씀 자료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예. 최순실과 박근혜의 2심 재판은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쨌든 이재용은 용코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삼성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죠. 대법원 재판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1월까지 6명의 대법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쨌든 대법원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뭐 법적으로 나와 있기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강조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재용만 먼저 대법원 판결을 받아버리면 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뭔가가 나오더라도 뭐 재심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삼성으로서는
대법원 재판을 이제 빨리 진행해가지고 끝내버려야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이슈의 재판이 아직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가지고 이것만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뭐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이 뭐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재판이 5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삼성은 빨리 대법원 재판을 끝내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후다후다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이 부분을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도록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 재판은 조금 시간이 걸리게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뭐 2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좀 홀드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제 언론의 역할도 그래서 매우 중요할 거예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추가로 막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 대법원도 판단을 지금하고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삼성 이재용 재판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질질질 끌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어쨌든 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박근혜 최순실의 운명보다도 이재용의 운명에 더 이목이 쏠립니다. 자, 김프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